한 주간에 어떤 이슈들이 눈길을 끌었을까요? 주목해 볼 만한 뉴스를 골라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원식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한 주간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뉴스가 이목을 끌었습니까? 네, 지금 성탄절도 있었고요. 연말인데 아무래도 다른 데로 가기보다는 네. 실내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으실 텐데 홈파티가 지금 트렌드거든요. 네. 집에서나 호텔에서 같이 보내시면서 이제 배달 시키시고 그러는데 치킨하고 뭐 피자 그리고 심지어는 콜라 사이다 가격도 올라가지고 예. 좀 부담이 크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 배달앱 스스로도 지금 뭐 9,000원까지 최대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치킨 한 마리 먹으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는 좀 안타까운데 이런 좀 현실적인 책정이 이루어지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공공 배달업이 운영된다라는 소식도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시회가 코로나19 생존 지원금 추가 편성 등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갈등을 치닫고 있는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얘기 영상 보고 이어나가겠습니다. 원래대로였다면 회기가 마무리돼야 할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예산 심의가 지연되면서 회기를 2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번 정례 기간 동안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회기를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출석 공무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심의가 늦어진 것.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심사에 나섰지만 결국 법적 처리 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예결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연내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는 매우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도 우려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우평 예결위원장은 집행부의 코로나19 생존지원금 3조 원 편성을 압박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서울 시민에게 가장 절실한 건 생존과 민생이란 명분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민생의 위기 앞에서 정치 논리를 내세워 힘겨루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행정적, 재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당장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야 합니다. 이 같은 요구에 서울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대규모 재원 소요 사업의 비현실적 증액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며 집행부가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예산 심의권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 마련과 예산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쟁점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가장 큰 것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몇 가지 점에서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생존 지원금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사업과 함께 네. 이 서울 오세훈 시장의 그런 공약 준수 사업 여기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더구나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조 원 정도로 예.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생존 자금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물러서지 않고 있다 보니까 마라톤 협상 끝에 결국 결렬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생존 지원금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서울시회는 말씀하신 대로 3조 원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5,400원 규모의 대책안만 내놨습니다. 당연히 좀 불발이 됐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예결위에서는 입장이 직접적인 손실 보상을 당한 분들한테 네. 1조 5천억 원 정도를 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직접적인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영업 제한을 통해 가지고 타격을 받았을 경우에도 1조 원을 편성해야 된다. 그리고 생존 또 위협을 받은 업종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뭐 영업 차원에서 뭐 여행업이라든지 공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도 5천억 원을 줘야 된다라는 건데 서울시는 터무니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 바로 세우기, 네. 또 민간 유통 보조 사업 예산제 감액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다만 그 뒤에 약간 서울시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이라든지 민간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 한 20%에서 30% 정도
좀 더 양보를 하겠다 입장이었고 무상지급령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한 30-40% 정도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3조 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입장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약사업 삭감이라든지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약간 유보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의회의 입장을 충족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도 거의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서울시 예산안 처리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다 이제 시일이 이제 됐기 때문에 방법은 원포인트 제도를 통해 가지고 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서울시 의회가 이제 처리하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준 예산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 준 예산이라는 거는 올해 예산에 준해 가지고 네. 예산을 책정하는 것인데 이게 좀 한계가 뭐냐면은 인건비 등 이 최소한의 경비만 지급을 하고 새로운 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시의회 입장에서는 서울시를 발목 잡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준 예산은 결국 이제 시의회가 의결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의회는 지금 의결을 해서 예산을 출범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이제 시의회에서 처리할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이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서울 자치구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중단된 광진구 공공배달앱 운영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영상 보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광고료와 수수료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민간 배달앱. 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공공배달앱까지 개발했지만 여전히 민간 배달앱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제로배달 유니온 누적 이용자는 377만 명으로 점유율은 1.25%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광진구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공공배달앱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미 광진구는 지난해 한 차례 공공배달앱을 추진하다 사업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배달 제로배달 유니온 사업이 지지부진하며 더 이상 우리 구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광진구만의 공공배달앱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광진구가 추진 중인 공공배달앱은 신한은행이 개발한 배달앱과 협력해 운영됩니다. 입점 수수료나 광고비가 없고 중개 수수료도 건당 2% 수준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지난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땡겨요 배달앱에 등록한 우리 구 소재 가맹점은 총 800여 개소로 1월 본격 운영 시 목표치의 72%에 해당됩니다. 특히 공공배달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연간 12억 원 규모의 배달앱 전용 상품권도 발행할 예정입니다. 배달앱 상품권을 사용하면 1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배달을 시킬 수 있습니다. 광진구는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해 예산 2억 5천만 원을 편성했고 이달 중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 네, 기존에 몇몇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공공배달앱을 운영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광진구만의 공공배달앱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일단 이제 공공배달앱은 만약에 이제 그 지자체별로 하게 되면은 네. 나름대로 그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데 있어 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결합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결제라든지 이런 점들이 훨씬 더 저렴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것이 언급을 하셨지만은 기존 배달의 평균 중개 수수료가 한 11.4% 정도 되는데 예. 그것보다 더 저렴하게 2% 정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이라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광고비도 받지 않을 수 있는 토대가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월 매출이라고 하면은 그전에는 수수료를 떼고 나면 한 443만 원 정도 이렇게 정산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490만 원 정도 정산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예. 또 지불 결제 대행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바로바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정산이 안 되게 되면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 같은 경우에도 선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금융 거래에 있어서 원활함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물론 이제 데이터 관리를 또 가맹점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본적인 고객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과연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또 인센티브가 있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그런 일반적인 과점 배달앱도 있는 상황에서 예. 이런 공공 배달앱의 이제 고객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결제 금액의 최대 1.5%를 적립을 해줍니다. 그래서 1포인트가 이제 유론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득이 있다. 그래서 가맹점주, 그다음에 배달 라이더, 그리고 소비자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모델로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뭐 민간 배달 앱이 내년도 수수료 인상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 배달 앱이 좀 말씀하신 대로 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고요. 또 어떤 보완점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지역 화폐도 그렇고 또 이런 공공 배달 앱 같은 경우도 네. 지자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지자체를 넘어서서 광역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만이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광진구만의 지역 배달 앱을 넘어서서 서울시 전체 혹은 경기도 이렇게 광역적으로 지자체를 묶어낼 수 있는 방안이 오히려 이제 과독점적인 그런 배달 앱에 맞서가지고 저렴하게 운영하면서도 혜택을 고객들 혹은 주민들, 시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시작 단계이지만 좀 더 외연을 확장시키는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지금부터는 2021년 서울시 이슈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자, 2021년도 이제 끝이 났는데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서울시의 키워드 하면 저는 뭐 부동산, 뭐 오세훈 시장 이런 키워드가 생각나는데 올 한 해 서울시 주요 이슈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코로나19는 이제 계속 해왔던 것이고요. 그렇죠. 그 중간에 이제 선거가 등장하게 되면서 코로나19도 방역 대책이 어떻게 바뀔 거냐. 특히 소상공인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 네. 서울형 방역 시스템이 어떻게 적용될 거냐라고 했을 때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좀 약간의 변화를 주긴 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큰 변동은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선거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를 좀 더 깊이 보면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 바로세기라는 그런 어떤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기존 박원순 시장 시절의 사업들을 손보는 형태가 있었고 그것이 내내 좀 논란을 많이 일으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오세훈 시장의 비전은 무엇이고 민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좀 감이 오지 않는다. 이런 이제 느낌도 줬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좀 시선이 교차했습니다. 워낙 부동산 가격이 좀 높이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 한편으로는 일종의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등의 그런 굵직한 이슈들을 가지고 개발 호재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좀 더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을 보여줘서 이 시선도 좀 교차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또 많이 지적이 됐던 것이 청년 주택, 청년 네. 주거시설 여기에 관해서 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좀 과도기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향후에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이 좀 갈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앞서서 이 서울 하면은 또 코로나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도 좀 짚어주셨는데 좀 마지막으로 이 서울과 코로나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형 방역 시스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지만은 네. 사실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도 신속 진단 키트를 도입하려고 했었지만은 그 안전성 문제 때문에 좀 더 확산이 되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 단계,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동안은 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좀 방역이 좀 여유 있게 됐었는데 11월 달부터 또 집단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방역을 다시 고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서울대 병원의 이제 병상 확보 문제 그리고 이제 학교라든지 또 고위험 시설에 관련된 그런 조치들 그리고 마스크에 관련돼 가지고 수의 계약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불거져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수순으로 가는 단계에서
실제적으로는 좀 그것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확진자 이제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서울시가 표방했던 서울형 방역 모델보다는 현실적인 어떤 조치들을 국가 정부와 함께 같이 따라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먹는 치료제라든지 또 3차 접종의 양상에 따라서 서울시 방역 모델도 달라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만이라도 손실보상금을 정확하게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는 문제가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2021년도 서울시정 살펴봤고요. 2022년도에도 서울시정의 중심에 서울시민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와 시의회 예산안 갈등과 광진구 공공개발앱 도입 그리고 2021년 주요 이슈를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